자, 오늘은 623페이지 예산제도 파트입니다. 자, 제도는 1문항 정도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어요. 성과주 예산이다, PPBS, 연기준 예산의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예산 결정 이론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결정 이론에서는 이제 학자 한 사람, 미워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헌 파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빈센트 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키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산 결정에 있어서 X의 달러의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근거로 B 활동 대신에 A 활동에 배정되었는가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준이 없다 해요. 예산 결정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빈센트 키인데 이게 과거에 행정구식 문제 한번 나왔었고 최근에 7급 문제에서도 학자를 묻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빈센트 키. 여기 쉽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키의 이론 행사하기 두 군데 나와. 키의 이론은 키에 물음이 있고 키에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 결정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키의 물음.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물음이 아니라 가설 자체. 슈더런 가설이 나올 때는 이거는 정책 결정 이론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정책 결정의 이론 형태, 정책 결정 이론 형태에서 나온 게 키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특히 이제 정적인 요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 환경이 정책에 가장 큰 영향 미친다고 얘기한 게 키의 경쟁적 가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거기서는 안 나올게요. 그렇지만은 위에 거는 키의 물음은 예산 결정 이론, 키의 가설은 정책 결정 이론에서 제시했고 특히 정책 결정 이론 파트에서는 이걸 정책 결정 요인 이론 그럽니다. 요인 이론. 정책인 환경 자체가 정책에 영향 미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 y 이퀄 fx에서 또 이게 이루어지네. 그럼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는 이걸 정책 환경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거야. 그 밑에 그럼 정책은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종속 변수야, 독립 변수야. 다시 보자. 정책에 영향 미치는 환경이 뭐가 있나를 연구한 이론이야. 그 밑에 정책은 종속 변수야, 아니면 여러분들 독립 변수야? 종속 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환경이 되는 거고 여기 환경이고 정책 환경 이게 정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문제가 나오면은 정책 결정 요인 이론에서는 정책을 독립 변수로 파악했다, 종속 변수로 파악했다, 종속 변수로 파악했다 하나 가져가라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나왔고 이런 거 문제라면 다 틀려. 그러니까 행사학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절대평가가 아니야 여러분들. 상대평가에 무조건 많이 맞아야 돼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가져가서. 반면에 정책의 독립 변수를 강조한 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정책 독립 변수. 로이 기억나나? 로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파악해. 로이 아니야. 2018년도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사람은 정책의 종속 변수. 그리고 이때 환경 자체를 뭐로 파악했다? 정치적 환경으로 파악하는 정책 환경. 자, 이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좀 가져가시고. 자, 그럼 하여간 이런 이론 모형 자체는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라는 이제 점성지 이론이 있고 다음 페이지 총체주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요 점성지 총체주의 우리가 앞에서 점성 모형하고 합리 모형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달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배울 텐데 어쨌든 간에 점성 모형은 현 연도보다 약간 나은 상태에서 예산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총체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걸 합리 모형 그랬죠. 모든 것을 여러분들 경제수학적 공식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기업에서 여러분들 야 우리가 얼마 비용 투입 얼마 매출이 발생해 그걸 다 분석을 하듯이 정부 정책도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걸 분석해서 예산을 근원적으로 편성한 것을 총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합리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자 대신 여러분들 그 하단 4번에 윌 다브스키 예산결정 이론 해가지고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산결정의 주요한 환경 변수로서 부와 예측성을 들고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이에 근거하여 예산 결정 형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그림. 도표를 보시면 점증 예산, 세입 예산, 보증 예산, 반복 예산 네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점증 예산 밑줄. 자, 점증 예산 자체를 얘기하던 국가의 경제력도 아주 크고 자, 그다음에 사회가 안정돼 있어 가지고 예측도 아주 확실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선진국형 예산이에요. 선진국은 여러분들 나라가 돈이 많잖아. 그 상대적으로 후진국가에 비해서 사회가 안정돼 있잖아. 예측 가능성이 높겠지. 좀 여러분 625페이지 그 박 써보는 게 나을게요. 자 반면에 이제 대각선에 이제 반복 예산이 나와. 이 반복 예산을 다른 말로 답습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증 예산과 반대말이지. 돈도 없고 사회 굉장히 불안정해. 그럼 어디야? 후진국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산하고 후진국 예산 하나씩만 정리해서 가지고 갈까요? 자, 말씀 여러분들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자,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할 게 642페이지. 자, 예산제도에 비교해가지고 예산제도의 발달사나 흐름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자, 품목별 성과지 계획예산, 목표관리, 연기준, 하향식 예산 쭉 나오고 있는데 하향식 예산은 이제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예산 개혁 이론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요새 출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산 제도에 관한 형태들은 그냥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 연기준 그 4대 예산 자체를 예산 제도로 보통 파악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볼 땐 내일 모레 다음 내년도 2019년도의 문제는 이 자체 문제보다는 요새 경기가 불경기야 여러분들 경기가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불경기를 극복할 때 등장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CBS 해가지고 캐피탈 버제트 시스템 자본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 예산을 갖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어차피 순환식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간략히 맛만 보고 출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잠깐 좀 보고 자본 예산을 갖고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예산제도의 비교 발달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내용도 좀 가져가야 돼. 자, 맨 앞에 품목별 예산은 이제 1920년대, 정확히 1924년도 미국의 예산 회계법 자체에 근거하여 품목별 예산의 형태가 확정됩니다. 그 이전에도 품목은 존재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부의 예산 제도로 확정된 것은 24년이에요. 4년이고.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나왔는데 성과주의 다 이렇게 적어라. PBS라 그래. 뭐라 한다? PBS. 요 P는 여러분들 퍼포먼스 버제트. 퍼포먼스 실적이나 성과야. 그래서 성과 예산, 실적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예산은 이제 워낙 1911년도에 뉴욕 시정연구회의 원가 계산 제도에 근거하여 성과주의 제도가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과주의에서는 원가를 계산합니다. 뭘 쓴다? 원가. 뭐 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가지고 원가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걸 정부의 예산 제도에 도입으로 공고한 것은 1940년대 말에 미국 후보위원회가 있어요. 1차 후보위원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권고합니다. 그걸 50년대 트루먼 정부 때 공식적인 연방정부의 예산제도로 채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과주의에다 맨 밑에 여러분들 행정학 경영학 밑에다가 한국 적어놔. 한국 61년도에 채택 적어놓으세요. 대한민국도 61년도에 예산 회계법 자체에 근거하여 성과지 예산제도 도입을 공고하고 이에 근거 국가에서 성과지 예산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해. 우리나라도. 그다음 화살표 64년도 페이지. 64년도에 페이지가 이루어져. 이건 좀 외워야 돼. 자, 다시 보자. 성과지 예산은 61년도에 한국서 도입했다가 64년도에 페이지가 됐다.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그 다음 나온 게 계획예산 나왔는데 계획예산은 자, 이거를 오늘 춥죠? 이제 오늘 춥더라. 오늘 뭐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 14점 몇 도,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5도.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안 추웠어? 추웠죠? 오늘은 보니까 춥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추위를 안 타는데 오늘은 춥더라고. 나는 그 사고리 학생들 안 나올 줄 알았어.
우리도 학원은 또 냉장고 분위기 아니야. 강의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나왔네. 자, 여러분들 PPBS는 계획예산을 PPBS 그러는데 요 P는 플래닝에서 5년짜리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5년짜리 계획을 장기 계획이라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B는 버젯 해가지고 예산이야. 1년짜리 예산이야. 자, 물어보자. 아무리 못 떨어진 장기 계획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계획은 계획으로 있다가 증발할까 말까? 증발하겠죠. 그래서 요 계획의 현실화 자체를 위하여 예산과 이렇게 연관시킨 거야. 야,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뒷받침돼야 돼. 돈을 뒷받침해 준 거야. 뒷받침할 때 그 매개 역할, 중미 역할하는 게 중간에 P야. 이거 뭐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이거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해요. 번역할 때. 이 사업 계획은 2년에서부터 5년짜리의 사업 계획이 있어요. 2년에서 5년짜리. 그래서 요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요 사업 계획 자체를 작성해서 이름과 이름에 여러분들 뭡니까? 연관성을 도만 예산 제도가 PPBS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획 예산이라 그래. 장기 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관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여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현재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작성을 얘기할 때는 잘 들어라. 일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작성해. 전문가. 경제학이라든가 응용 통계라든가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사 이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그럼 작성된 프로그램이 N1, N2, N3가 있다. 그러면 이걸 넣어라. 여기 보자. 이걸 몽땅 다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해. 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별거 아니야. 기업에서 여러 사업 계획이 있어. 그 AN 사업 계획은 돈 얼마나 들어가? 이에 따라서 매출 얼마야? 다 분석을 해. 똑같이 정부 예산도 들어가는 비용하고 매출을 분석하는 게야. 그럼 그 분석을 토대로 가장 여러분들 여기 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매출이 큰 사업을 선택을 할까 말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걸 선택해서 계획과 예산을 연관성을 도모한 게 PPBS야. 자, 근데 이걸 내가 얘기하냐면은 요걸 분석하는 것을 뭐냐? 이렇게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하는 것을 이걸 합리 모형 총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 그걸 합리 모형이라 그래. 지금 미리 외워도 경제 수학적 공식을 써서 뭐 분석하는 모형들을 우리는 합리 모형 총체주의라고 하는구나. 합리 모형 총체주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외워둬요, 여러분들. 그럼 PPBS는 당연히 여러분들 총체주의야, 점증주의야. 총체주의야.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은 계획 예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총체주의란 말 나왔고 그 위에 대한평가 계량 분석이란 말 나온 거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좀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근데 계획 예산은 1958년도 자, 맨 위에 보자.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회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과학의 모든 최고의 브레인들이 여러분들 거기 직결돼서 사회현상 자체를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미국을 위한 여러분들 대안도 만들어내고 막 그런 그 연구소야. 여기에 여러분들 소장을 지낸 나빅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1963년도에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예산 제도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존슨 정부 때 공식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 제도로 채택이 된 것이 바로 계획 예산 PPB였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옆에 목표 관리 예산. 자, 이걸 MBO라 그러죠.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MBO 배웠어 안 배웠어? 앞에 배웠다 여러분들 배웠는데, 근데 MBO는 워낙은 예산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조직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54년도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조직관리 기법으로서 이것을 개발을 해. 지금 642페이지 보는 게야. 자, 54년도 피터 드라커가 조직관리 예산 기법으로서 이것을 개발을 해요, 여러분들. 조직관리 기법의 예산 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계획 예산이 58년도 목표 관리가 54년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 게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바뀐 게 아니라 이건 맞는 거야. 왜 그러냐? 연방정부의 예산 제도로 도입한 것은 닉슨 정부 때 조직관리 기법을 예산으로 변경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의 발달사를 얘기할 때는 계획 예산 다음에 MBO 목표 관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MBO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울 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온 게
영기준 예산, 이거 제로 베이스 그러죠. ZBB, 맨 끝에 B는 버젯이야. ZBB, 영기준 예산. 모든 걸 제로의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영기준은 1969년도 미국 텍사스의 장난감 회사 부사장 피르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영기준 예산 제도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한 이유가 이 예산은 약 3년 동안 재정 적자에 허덕여.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해. 그래서 이걸 흑자로 바꿔. 그리고 73년도에 조지아주 지사 카터가 우연히 지금 얘기한 피르가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MBA 경영학 MBA야 MBA 과정의 논문으로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을 카터가 우연히 읽어. 이건 너무 좋은 게야. 그래서 조지아주 재정 담당 고문으로 피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주 예산 제도로 이것을 도입을 해. 그래서 이 조지아주 예산 자체도 적자였거든. 흑자로 전환시켜. 그리고 77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당선되죠. 그리고 이듬해 79년도 연방정부의 예산 제도로 재택을 한 게 바로 카터예요. 카터의 영균 예산 제도는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별거 아니에요. 기존의 사업, 매년 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돗물 공급 사업, 가로 정비 사업 매년 해야 돼. 그게 30개라고 가정해 보자. 그 세월 사업이 20개라고 가정해 보자. 모두 합은 몇 개야? 50개 아니야. 50개 사업을 몽땅 다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그래. 그럼 순위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돼야 안 돼? 되겠지? 그 가운데. 자, 이것도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했네? 그럼 이거 그럼 물어보자. 합리 모형이야, 점증 모형이야? 합리 모형이 이것도.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그것도 총체주의 나왔나? 그 위에 대한 평가란 말이 나왔나? 여기 보세요. 분석을 해 50개. 그럼 순위가 결정돼서 그럼 낮은 순위 잘라가지고 압축해서 30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그럼 자르는 것은 감축이야 증가야? 감축. 그래서 감출 강조해서 영기준 그 밑에 감축이란 말 나왔나? 나저 가택정부 때 연방정부 예산 제도로 채택을 합니다. 쭉 내려가서 행정학 밑에다가 적어봐. 한국 적어요. 한국. 박스 맨 밑에 한국 83년 5공화국 때 채택. 한국은 이제 83년도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들 영기준 예산 제도를 채택을 해가지고 물론 정부의 전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4대 경직성 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영기준 예산 제도를 채택을 해가지고 한국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한 적이 있다 그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예산 제도의 발달사는 분목별 성과지 계획예산 목표관리 연기준까지 좀 흐름을 좀 가져가시고 하향식은 이거 좀 뺀다고 했어요. 뺀다고 얘기했고 기본 방향을 얘기할 때는 통제관리, 기획관리, 감축 나왔는데 성과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위원과 같은 관리 기법을 사용을 해. 그래서 관리에보다 중점을 두다 그런 말을 쓴 거고. 자, PPBS 얘기 보자. 이건 아까 맨 앞에 요 장기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PPBS 계획예산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기획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목표관리는 보지 마시고 영지는 감축이란 말이 나왔죠. 이거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결정이론 보시면은 품목별 예산하고 성과주의는 점증주의야. 그러니까 작년도나 현년도보다 약간 나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을 해. 편성을 하고 계획예산하고 연기준은 뭐로 총체주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책임 소재 나온 거 봐. 뭐만 집중이야? 계획에서만 집중이야. 꼭대기 한 사람이 모든 여러분들 책임을 지고 그럼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도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져 안 가져?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중에다가 직권이라고 적어놔. 권한해가지고 집중 직권이란 말했어. 다른 건 다 여러분들 분산 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예산제도 나올 때 70%가 이게 나와. 국어에서는 70%가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면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칠할 정도로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게 중요하다고. 자, 뭐만 직권이라 그랬어요? 계획예산만 직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결정의 흐름 뭐만 하향이야? 계획예산만 하향이야. 다른 건 다 상향이야. 너무 쉽잖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필요지. 그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틀 정도로 가져가시고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내가 직권과 하향은 하나밖에 없다. 뭐
계획예산 하나만 직권과 하향이다. 총체주의 두 가지 얘기해라. 그럼 뭐하고 뭐. 계획예산과 영기준. 자, 다시 교재봐. 예산조 대 발달사. 그럼 제일 먼저 뭐야? 품목. 그 다음에 성과주의. 그 다음에 계획예산. 그 다음에 목표관리. 그 다음에 영기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그 품목은 20년대 완성되어 있고 옆에 여러분 정보를 가져가야 돼. 그 적어놔. 트루먼의 조니 워커라고 적어놔. 트루먼의 조니 워커. 조니 워커라는 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씨발 리갈은 알아? 씨바스 리갈. 자, 그래요. 자, 하여간에 여기 보자. 이 씨발 리갈과 2대 여러분들 양주 산맥을 형성했던 게 바로 조니 워커야.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조니 워커 그러면 아실 거야. 조니 워커.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많이 나왔던 게 또 조니 워커 많이 나왔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슨 정부, 닉슨 정부, 카터, 조니 워커, 존슨, 닉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하세요? 카터. 트루먼의 조니 워커. 됐어요? 그렇게 오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형태는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꼭 가져갈 게 639페이지. 자, 자본 예산이 나오자 이제 그 형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예산은 최근 이제 불경기 실업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은 시사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현재 상황 자체를 반영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기원성이 크다고 보시고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자본 예산 자체는 자 먼저 한 장을 먼저 보자. 발달 메뉴에 스웨덴 나온 거 봐. 1930년대에 세계는 이제 경제 공황이 발생하죠. 공황 이후에 그 불경기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첫 번째 줄 보시면 학자가 나와. 미르달이라는 사람이 나와. 미달이 아빠야. 미르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바로 자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예산은 불경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다 하는 것 정도로 먼저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뭘 극복하기 위한 것? 불경기. 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가를 나온 거 봐. 개도국은 선진국과는 좀 틀려. 선진국은 조금 얘기한 식으로 이제 경기회복이나 실업자 구제인데 개발도상국은 빠른 시일 내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야 돼. 그럼 자본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만들어져. 그래서 고도의 경제 성장 밑줄. 이렇게 비춰놓고 다시 이제 앞에 이제 자본 예산. 자, 자본 예산은 예산의 형태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자. 하나는 경상 계정이 있고 따라 자본 계정 두 가지의 계정으로 구성된 게 바로 자본 예산이야. 자, 먼저 경상 계정 자체는 경상이란 말은 일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지출을 말 그대로 경상 지출이라 그래. 아버지가 월급 다 왔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내무장관이라 집안에 쓰는 거 다 쓰잖아. 그럼 일상적으로 쓰는 게 있어 없어? 아파트 관리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합니다. 아이들 용돈 줘야 되겠고 아버지 용돈 줘야 되겠고 또 뭐 어머님 시부모님이라든가 자기 엄마 용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준다 그러자. 안 주면 그건 나쁜. 자, 하여간에 주죠. 그게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지출은 일상적인 수입으로 아버지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충당하면 되는 게. 그걸 경상계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용돈 만약에 여러분들 뭐 한 달에 20만 원 벌었다 그럼 20만 원 범위 내에서 꼭 쓰고 사는 것들이 있어 없어? 그 범위 내 쓰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이긴 지출 일상적인 수입이야. 근데 자본 계정은 틀려요, 여러분들. 자본 계정은 거둔 거 이상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거둔 거 이상 쓰는 것을 우리는 자본 지출이라고 해요. 이걸 정확히 표현할 때는 자본 투자 지출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정리한 책도 있고 자본 지출로 그냥 정리한 책도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정부에서 거둔 거 이상 쓸 때는 이왕이면 미래에 좀 여러분들 국가에 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쓰는 게 좋아 안 좋아? 쓰죠. 그게 낫죠. 그럼 미래에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자본 투자한다 그래 뭐 한다? 자본 투자. 그럼 자본 투자를 대표적으로 뭐가 냐면 공항 만들고 항만 만들고 부두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그거 만들면 여러분들 미래 수익이 창출이 돼야 돼. 국가 수송력 강화도 가져오고 국가 전체의 수익이 돼야 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자본 투자 지출로 얘기하는데 요 말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고등어 이상 쓰기 위한 지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고등어 이상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보자. 아버지가 벌어오는 게 여러분 한 달 벌어오는 게 400만 원이야. 근데 어머니가 600만 원 써야 돼. 얼마 더 써? 200만 원. 이만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 집에 있는 여러분들 금 팔아 안 팔아? 금 팔아요. 근데 금도 파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집 팔아 안 팔아? 자, 여기 보자. 여러분 정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정부도 여러분들 거두었으니까 뭘 팔아야 돼. 팔아서 들어오는 거. 정부 갖고 있는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금을 팔거나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걸 자본적 수입이라 그래. 뭐란다? 자본적 수입. 자, 근데 여기 보자. 어머니 갖고 있는 금 자체가 여기 보자. 금이 여러분들 10돈밖에 없어. 10돈 해봤자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2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150만 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꾸야 돼, 안 꾸야 돼? 꾸야 되겠죠. 옛날에는 가계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꿨는데 정부 돈을 꾸야 돼. 그 정부가 돈을 꿀 때는 어떡하냐? 공채를 발행합니다. 뭘 발행한다? 공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예산의 형태. 이게 바로 자본 예산이에요. 근데 이제 요 자본적 수입은 거의 이건 안 하고 대부분 공채를 발행해요. 공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왜 발행하냐? 여기 보자. 공채 기한이 보통 여러분들 20년, 30년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야. 내가 요새 여러분들 복지 문제 때문에 뭐 돈 많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지. 공채를 발행해. 그럼 내 재임 기간 중에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팔았던 공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도 막 공채를 발행해. 그럼 여러분들 20년 뒤니까 여러분들 다음 정권, 다음 정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공채 발행을 한다고. 공채 발행.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공채를 발행해서 흑자시 충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채를 발행해서 고속도로 만들었어. 그럼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 내 안 내? 내죠. 그럼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공채 발행을 충당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공항 만들었다. 그럼 공항 이용하는 여러분들 항공회사라든가 일반 시민들 돈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공채 발행을 충당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자본 예산은 실제 정부 갖고 있는 돈 곳간을 여는 게 아니야. 돈 곳간을 여는 게 아니라 공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이거 이용한 놈한테 돈 받아가지고 주는 거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 자체로 볼 때는 잘 보세요. 요 자체로 볼 때는 이건 불규정 아니야. 요 자체는 불규정 예산이야. 근데 하여간에 이거는 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다시 균형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불균형 예산이지만 이걸 균형 예산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뭐가 붙냐? 앞에 순환적 아니면 주기적 이런 말이 붙어. 그래서 순환적, 주기적, 균형 예산 이 표현을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순환적, 주기적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균형 예산 그럼 뭐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예요. 자체는 불균형이지. 왜 불균형인지 이해합니까? 위에 건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아래 거는? 그럼 균형 플러스 불균형은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불균형이죠,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 요새 잘 나가는 애 누구야, 요새? 가수. 설현은 균형미인이야, 불균형미인이야? 균형미인 아니야, 균형미인. 근데 이 옆에 누가 붙냐 하면은 모르겠다. 자, 이거는 모르겠어. 양세형이부터. 양세형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양세형 맞나? 코미디야? 동생이 양세형이야? 형이 양세형이야? 동생은 뭐지? 양세찬? 그 양세찬.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합하면 그래서 불균형. 그래서 이건 불균형 예산이지만 앞에 순환이나 주기란 말이 붙으면 균형 예산으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좀 가져갈까. 그럼 하여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가지의 계정으로 편성해야 돼. 그래서 그걸 복식 예산이라고. 무슨 한다? 복식 예산. 아까 이런 얘기했죠. 자, 흑자 어떡하냐? 고속도로 만들었다, 공항 만들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에 의하여, 공항에 의하여 혜택을 보는 게 안 보는 게? 보는 거지. 보는 사람이 돈 내는 게야. 그걸 수익자 부담 현식이라고 그래. 뭐란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우리가 자본 예산 자체는 여기 보자. 요거는 팽창 예산이야, 아니면 긴축 예산이야? 팽창으로 가는 거야, 팽창. 그 항상 적자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 편성되겠죠. 자, 봅시다. 639페이지.
자, 국가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밑줄 경상지출은 경상적 수입으로, 밑줄 자본지출은 자본적 수입이나 차입으로 충당한다. 즉 자본계정에 대해서 적자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 운영하고 흑자시 상환한다. 불균형 예산, 복식 예산, 적자 재정의 필요성, 그 밑에 수익자 부담.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자본 예산은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 가운데 어디가 보통 많이 쓸까? 지방정부가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연방정부가 공채를 발행했는데 공채가 도래한 기한 동안 돈을 못 바꿔서 그럼 뭐가 돼? 지불 유예 국가가 돼버려. 채무 불이행 국가, 채무 불능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럼 국가가 도산해야 하네. 경제 식민지 국가를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이 국가에서는 이 공채를 발행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유정자들이 고민을 안 할 뿐이 진짜 심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방정부가 부도나도 뒤에 누가 있어? 형님인. 중앙정부가 있으니까 지방정부는 그냥 가차없이 막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보다 많이 쓰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중간에 느낌표 해가지고 자본예산은 중앙정부가 도입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봤으면 이제 장단점이 나와요. 장점은 이제 국가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해야 하네. 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2번에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함으로써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자, 아까 공채 발행 기한은 20년, 30년. 그럼 20년, 30년 국가 재정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장기적 재정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당연히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겠죠. 자, 공채를 발행한 것만큼 정부는 부채, 채무를 지는 게 안 지는 게야? 지는 거죠. 그럼 얘를 부채가 얼마인지 아니까 순자산 상태 변동 파악이 용이하겠죠. 자, 선생님 보자. 공채를 발행해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건설했어. 자, 기한이 30년이고 여러분들 고속도로 건설은 10년이야. 그럼 10년 뒤부터 이제 이용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현 세대가 많이 이용해?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여러분들. 그럼 다음 세대가 이용하니까 다음 세대가 돈을 내야 안 내? 내는 게 이용하지 않는 현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대 간의 재원 부담의 공정성 교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세대 간에다가 밑줄 쳐놔. 화살표 놓고 소득 계층 간의 X라고 써놔. 소득 계층 간의 여러분들 재원 부담의 형평성 재고 X야. 소득 계층은 아니지. 세대가 아니지. 함정 푸는 거 한 문제고 또 하나 세대 간의 재원 부담의 공평성 제고 이렇게 놨으니까 이것은 자 물어보자. 수평적 형평성이야 수직이야? 맞아.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부담 안 하는 게야. 다른 것은 다르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직적 형평성이야. 수직적 형평성. 제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1번에 정부의 적자 재정을 은폐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여기 보자. 정부 입장에서는 뭐 형이 불경기도 아니고 실업 문제 지금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여러분들 경기가 불경기냐 실업 문제가 참 문제가 되냐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실업자 많아져 봐 우리나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실업자, 여러분 주변에 수렵자 보세요. 여러분들 친척이나 뭐 가운데 그 실업자 많다. 막상 여러분 실업자 별로 없어요. 다 일해. 잘 생각해봐. 청년 실업자는 청년 실업은 좀 많아. 근데 나이 한 50대 있는 사람들, 40대 있는 사람들 일해 안 해? 합니다. 합니다. 근데 실업 문제가 굉장히 가중됐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나는 그 실업 문제의 통계를 못 갖고 하는 정도로 해서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청년 실업 문제에 칼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대중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진짜 심각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캐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여러분들 예산 자체를 집중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여러분 유치원 뭐 3법 그게 뭐가 중요하냐,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해? 어? 중요한 게 뭔 중요해? 유치원 없애버리면 돼. 국가에서 몽땅 공립으로 바꿔버리면 그런 문제 안 생겨. 아이고 참.
지금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 국회에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 계속 그 이상한 질문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보는 게 정부에서 여러분들 보면 매스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스컴도. 예, 물론 여러분 유치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고 중요하겠지만은 사립유치원 여러분 없애버리고 공립을 바꿔버리면 돼. 솔직한 얘기예요. 여기 말씀 그만두고 폐쇄시켜. 공립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인수해버리면 돼. 그리고 부모들도 이 정신 차려야 돼. 뭐 사립유치원에 보면 개소나 말이나 줄 서가지고 하려고 해야 돼. 아이고 나 참 뭐 대단한 나 유치원 들어간다고 그래. 밤새도록 그 짓 하고 있고. 아휴. 그리고 애 교육을 여러분들 제대로 시키는 부모들이 별로 많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진짜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 본인들이 애 교육을 못 시키면서 요새 그래서 애 낳은 부모들 한 30대, 40대 초반 사람들은 저기 실미도에다가 집체교육 훈련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이 뇌를 구조를 좀 바꿔주면 되겠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애들 키워. 그 사회가 뭐가 되겠지 다음에. 협력도 못하고 시행도 못하고 자기 것만 알고 있고. 그 지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나한테 피해가 되면 무조건 악이야. 그 이상한 일을 배운 태들을 자꾸만 양성하는 거라고. 또 아침 또 흥분하고 있네.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뭐 얘기나 말하냐. 자, 6번 이해했죠? 다 단점 나온 거 1번. 1번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공공사업, 뭐 여러분 도로건설,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 항만건설, 이쪽에 치중을 많이 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공채를 발행하면은 발행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 그러니까 선심성 사업을 전개합니다. 공채를 막 발행해가지고. 어? 하고 다음번 여러분들 뭐 또 한번 정권 장악하기 위해서. 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가 저장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오른쪽에 항상 적자적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 되죠. 6번 보자. 국가가 주도해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 자체가 좀 여러분들 활용하는 게 저해된다고 단점도 내부돼 있고. 5번 나온 거. 실질적으로 경상개정과 자본개정 구분이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보자. 도로건설 경상개정에 넣어 아니면 여러분들 자본개정에 넣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요건 꼭 자본개정에 요즘 경상개정에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워낙 경상개정에 여러분들 도로건설을 했다가 이 정부가 여러분들 뭐 잘못해서 돈을 유용하고 적자가 발생해. 그럼 마치 자본 예산을 편성하고 해가지고 자본 계정으로 쓰냐 이렇게 위장해 버린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경상에 이걸 자본에 넣어야 한다고는 구분이 없어요. 부두건설, 항만건설도 마찬가지고 경상에는 상관없어요. 이걸 꼭 자본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상개정과 자본개정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관한 내용들 내일 모레는 아마 요게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건 좀 숙제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됐고 645페이지에 구매 행정이 나왔는데 구매 행정은 출제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매 행정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틀은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개념 나온 거 보자. 구매 행정이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 거기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기적소에 적재로 정량을 저가로 구입하는 활동. 오늘 구매는 분산 구매에서 돈 벌어가 집중 구매로 전환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집중 구매에 관한 내용 쭉 나왔는데 한국은 여러분들 중앙 구매 행정 기관이 뭐예요? 조달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중 구매가 아니야. 한국은 집중 구매해 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중간에 우리나라는 좀 타이핑이 잘못됐다.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를 혼용한다 이렇게 나와. 나오죠? 거기 집중 구매 방식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좀 타이핑이 잘못돼서 집중 구매가 약 30%, 분산구매 70%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 양자를 결합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게만 정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자, 넘겨서 바로 회계제도. 자, 회계제도는 출제 빈출 B급이야. 회계제도가 출제 빈출 B급이에요. 이게 요새 출제에서 의외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하나 숙제에서 본인 것으로 또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정부 회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 조직의 경제적 정보,
정부가 순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러한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정부의 정보 이용자가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 내지 보고하는 과정을 정부 회계 그러는데, 정부 회계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래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기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기장할 것인가, 장부에 기입할 것인가, 그걸 우리 이제 부기라 그러는데, 그 부기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기장 방식에 따라 오른쪽 보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단식 부기가 있고, 또는 뭐가 있다? 복식 부기 형태로 먼저 나눠지죠. 부기는 말 그대로 장부 기입의 약칭이야. 장부 기입의 약칭인데, 자 그럼 이제 단식 부기는 그냥 한 번만 기록하는 게 단식 부기예요. 그래서 단식 부기예요. 한 번만 기록하는 거. 여러분들 금전치를 한번 쓸 때 한 번만 기록하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 뭐 10만 원 한 번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점심 때 여러분 짜장면 요 밑에 사 먹었다. 지금 짜장면 지금 현금 내면 3,000원이에요 여기도? 불난 다음에 안 가요? 3,000원 받아요? 여기 옛날에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오래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옛날에 여기 밑에가 수타 짜장이었어. 수타를 해가지고 3,000원밖에 안 받았어. 안 썼어. 근데 이제 주인이 좀 바뀌어서 두 번이가 바뀌니까 안 가게 되더라. 올해 1층에 여러분 1층에 100번집 하나 있잖아. 그거 괜찮더라. 내가 그 주인 아줌마하고 흥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원하면은 우리 학생들 자체는 저기 뭐야 500원 빼주기로. 진짜야. 그래서 그걸 내가 이거 괜찮아요. 500원 빼주는 거. 나 지금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좋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많이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학생들이 많아야지 많이 보내주지. 네, 그래서 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점심 때 좀 거기 먹을 것도 많더라. 그리고 아줌마가 전라도 분이라 그런지, 미안합니다 경상도 분들한테, 전라도 분이라 그런지 음식을 진짜 맛있게 하죠. 사실 전라도 음식이 맛있잖아. 그죠? 경상도 분 계십니까? 어머니 경상도 분이죠? 음식 맛있게 하세요? 전라도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맛있어요, 음식은. 저희가 이제 뭐 1층은 맛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몇 번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자, 이번에 단식 부기는 한 번만 기록하는 게 단식 부기야. 근데 복식 부기는 2중 기록해. 두 번 기록해. 이 두 번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죠,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좀 볼까요? 일단은 출제에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왼차 차변이라 그래. 마주보고 있다 해서 대변이라 그래. 대변 그렇게 이상해. 그래서 이 차변, 대변, 이 복식 부기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과목이 실관과 뭐 하여간 이제 그 실관인데 중학교 때 과목이 뭐 상업, 뭐 공업 그런 게 들어가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상업 같은 경우에 그 상업 선생님이 이제 이거 단식 부기, 복식 부기 그때 이 얘기를 해서 가지고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 쫙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뭘 모르는 분이야. 내가 보니까 이건 선생님이 얘기한 거다. 정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 자본을 순자산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변 왼쪽에는 왼쪽의 증가분, 자산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대변 마주보고 올 때는 우결의 증가분, 뭐야?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면 돼. 근데 요거를 이항하면은 플러스가 뭐로 돼? 마이너스. 그래서 이항시켜서 기록하면 이쪽에다 기록하는 거지. 마이너스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것도 이항하면 뭐가 되는 게? 자본의 감소,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약속한 게 뭐냐?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본은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은 대변에 기록하지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저기 버스 차비 올라서 얼마야 버스 차비? 카드로 하면 1,350원이요?
1250원. 마을버스는 950원밖에 안 해? 마을버스 950원 맞아요? 그렇구나. 950원이구나 마을버스. 되게 싸다. 인천만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수원은 좀 약간 비싼 것 같은데? 지역마다 틀린 거 인천 싸네. 인천 박남춘 시장님이 잘하시나 보다. 좀 싸네 여러분들. 싸네. 950원 진짜 싸다. 1,000원. 야 어저께 TV 나온 거 보니까 1,000원에 여러분들 백반 파는 집이 나오더라. 백반 1,000원.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 아니 그렇다고 하면 반찬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냥 먹을 만큼 줘. 먹을 거. 그런데 국은 무한 리필이야 또. 배추국 그런 건데. 야, 나 그 주인 보고는 또 감탄을 했어요. 감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진짜 천사다, 천사. 1,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1,000원에 백반이 가능할까? 아니 선생님 진짜 대단. 우리 학원에 그런 거 있으면 우린 다 가서 먹겠다. 그치? 아침, 점심, 저녁.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차비. 그래서요? 차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이중 기록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교재의 페이지 648페이지. 자, 메뉴에 복식포기 회계 처리 방식의 예가 나와. 648페이지 메뉴에 사례를 나온 거 보자. 정부가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청사 건물을 신축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나온 거 보자. 차변에 건물 1,000억 자산의 증가 기록한 게 안 한 게? 한 거예요. 근데 현금이나 예금은 빠져나겠죠. 그래서 현금, 예금 1,000억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 그럼 이중 기록 한 게 안 한 게? 한 거지. 자, 그럼 여기 보자. 여기를 몽땅 더한 값하고 여기를 몽땅 더한 값이 같아 안 같아?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같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류에 자동 검증 기능 갖고 있는 거 복식북이에요. 그래서 앞 페이지 보시면은 자, 다시 중간 하단에 복식북이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친 거 보자. 끝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는 자기 검증 기능. 됐습니까? 자, 여기 보자. 시험 문제는 여기 보세요. 요쪽을 묻는 게 시험지에 나와서 아닌 거 고르는 거, 차변에 기록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올 게야. 지금처럼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요 기록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록 방식이 잘못된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요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비용 발생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차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자. 자, 봉급 졌다. 그럼 봉급 200억 졌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해? 여기에 기록하는 게야. 왜? 봉급 바로 뭐야? 비용 발생하는 게야. 그럼 봉급 좀 예금은 감소가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정부 예금 감소 어디다? 대비. 이런 건 여러분들 좀 알고 가야지. 자, 봤으면 됐고 여러분들 이번에 거래 인식 기준에 따라서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의 입출만을 갖고 손익을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만 갖고 기록하는 것이 현금주의고, 발생주의는 현금의 입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와 수익을 발생한 기점, 발생한 사실을 몽땅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발생한 기점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발생주의고, 발생시킨 사실을 다 채권, 채무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주의 아니면 채권, 채무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를? 발생주의를.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단골 손님이 여러분들 외상 10만 원어치 물건을 가져갔어. 그럼 현금주의에서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온 거지. 외상으로 가져왔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수익에다 기록을 해야 안 해? 못해요. 근데 발생주의는 내가 현금 10만 원 외상을 준 순간 10만 원을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게 안 한 게야. 그걸 수익에 기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또 하나 여기 보자. 자, 우리 학원에 에어컨이 있다. 그럼 에어컨 자체가 들어왔어. 그럼 1년 지나면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는 걸 뭐라 그래?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죠. 감가상각비라 그러는데 그걸 비용으로 인식해서 기록되는 것은 뭘까? 그것도 발생주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비교할 때 손익계산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야. 발생주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장을 또 넘겨봐.
680페이지 펴보시면은 쌍가로 3번에 장단점이 나왔나? 장단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650페이지 쌍가로 3번. 자, 발생주의의 장점부터 보자. 1번 자산가치 증감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하네. 하죠. 채권 채무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재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한다란다? 기여하겠죠. 그럼 세 번째, 채권 채무는 미래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 공공군의 생산성 재고입니다. 재공이 아니라 재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정해주는 거 발생주의고, 그 다음에 5번에 비용 효과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에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정부개혁 작업에 도움을 주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재 보자. 정부가 여러분 현금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정부가 빚진 거는 여러분들 9천억 달러를 빚지고 있어. 그러면 정부의 재정 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은 현금주의야 발생주의야? 발생주의지. 현금주의는 부채를 인식 못하잖아. 이런 것이 비용 효과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회계 처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보자. 아까 감가상각할 때는 누구한테 하냐?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게야. 그럼 전문가 감가상각할 때는 보는 주관에 따라 달리 하네. 도심 재개발할 때 여러분들 저기 뭐야 감정평가사에서 와서 여러분들 집가라든가 이 뭐야 가옥 다 평가해줘. 그 여러분들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를 여러분들 높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낮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감정평가라는 감가상의 주관성이 개입돼서 주관 개입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부실채권은 회수불능채권이에요. 그냥 채권은 채권이지 회수불능채권인지를 파악이 안 돼요. 선수 학원 강의다 보면 여러분들 그 학원 원장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을 체임해가지고 여러분들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 아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체임도 한두 달이 아니라 뭐 서너 달 체임해가지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나쁜 또 그 정도 체임이 도망가가지고 뭐 진짜 걔가 진짜 뭐 어쩔 수 없게 도망갔다 그러는 거 선생님 한편으로 이해할 텐데 이놈아가 뭐냐면은 월급 준 거를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해. 그러면 이제 현재 1년 있다가 딱 수입 보면은 받은 게 없잖아. 그 가서 여기서 월급 받은 게 없으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기록한 사람 자체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그냥 수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얼마나 화딱지거나. 화나 안 나? 내가 그렇게 2번 당했거든. 2번. 한 번 당하고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당했어.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실 채권 자체도 그냥 채권으로 기록되는 거야.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채권, 채무, 감가상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이제 그 8번에 절차가 복잡하고 숙련된 회계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주의는 오른쪽 보자. 회계 관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왜?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하면 되잖아. 두 번째, 현금의 유동성을 파악할 때도 현금주의가 좋아 안 좋아? 현금주의가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현금의 유동성 파악이 용이하다. 과는 여러분들 2가지 형태의 장점만 좀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는 2가지지만은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내려가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정부 거래를 여러분들 그 요약한 회계보고서예요. 정부회계 보고서 쉽게 얘기할 때 그 회계 보고서는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번째 줄 중간에 재정 상태표 밑줄 이건 기업의 대차 대조표랑 같아 재정 운영 보고서, 손익계산서, 순자산 변동서 3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 뭐뭐뭐? 그렇죠? 재정 운영, 순자산 변동서. 자, 그럼 그 밑에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쭉 나왔는데 재정 상태표에다가 화살표 놓고 저량지표라고 적어놔. 박스에 나온 거. 재정 상태표에다 저량지표. 그리고 밑에 재정 운영하고 순자산 변동해서 묶어놓고 거기다가 유량지표. 흘러간다. 유량지표.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 재정 상태표는 저량지표예요. 저량. 현재 저자. 저량지점. 저량. 그럼 이 저량지표는 내가 뭐라지? 열알지?
요 재정 상태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게 재정 상태표야. 그래서 요 재정 상태표에서는 뭘 보여주냐? 정부의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 제가 아까 자본을 뭐라 했어요? 기업에선 자본이란 말을 쓰고 정부는 자본이란 말을 안 써. 정부는 뭘 쓴다? 순자산. 이렇게 구성된 게 재정 상태표야.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 봐봐.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정부 자산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순자산 얼마야. 현재 그 시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량지표란 말이죠. 그럼 여기 보자. 순자산은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순자산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밑에 수익과 비용 갖고 따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재정 운영표예요. 뭐다? 이건 뭐다? 재정 운용 보고서 운용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발생해? 순이익. 매출이야 매출. 그래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발생해야 하네. 그러게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영표예요. 그럼 이거 뭐냐? 여기 봐봐. 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전체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따라서 순이익이 만큼 발생해서 이건 무슨 지표예요 그럼? 1년 동안이니까 뭐야? 유량지표가 되는 거예요. 순자산 변동표도 1년 동안 순자산이 어떻게 변동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순자산의 변동이 어떻게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유량지표예요. 근데 순자산 변동표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시험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시험 문제 나오지. 그럼 여기 보자. 재정상태표에서는 여기 보자. 수익이나 비용이 필요치 않아. 수익이나 비용이 필요치 않아. 여기서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얘기해 줄게. 기술고 자 2000x 12월 30일 현재 정부의 순자산은 얼마인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순자산 얼마인가? 그러면 보자. 2000xx 12월 30일 현재니까 저량지표, 해량지표야. 내가 한 시점이니까 저량지표라 그랬잖아. 이거 순자산 얼마인가? 이거만 구하는 거야. 이거 갖고만 이거 해석을 빼주면 돼. 500에서 100을 빼주면 얼마야? 400.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근데 2000xy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럼 이건 필요 없지 않죠. 이거만 갖고 얼마? 300에서 200 빼서 얼마? 100. 이렇게 시험지에 나왔었어. 근데 이거 시험지에 나왔을 때 10명 가운데 9명이 틀렸어. 왜? 당시에 이건 행정학 내용이 아니었어요. 회계학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행정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정 상태표, 운영표 두 가지 형태 정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가지고 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원리만 알면 쉽게 체킹이 가능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651페이지에 재정 상태표 나온 거 보자. 재정 상태표일 현재 밑줄. 그 밑에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그 다음 밑줄. 됐습니까?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뭐 정의로 볼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재정 운영표. 자, 운영표. 자, 맨 앞에 보자. 회계연도 동안에다가 동그라미. 재정 운영 성과를 나타낸 재무제표. 그래서 수익, 비용, 순이익 나왔죠. 세 번째 줄 순이익은 뭐에서 뭐를 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순자산 변동표. 회계연도 동안이니까 유량이야 저량이야 이것도 유량.
순자산의 변동 병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개념만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 됐습니까? 그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형태들 다 끝났고 좀 쉬었다가 행정통제개혁 6편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